네, 법의 위기, 법치의 위기에 대한 이 법학자들의 우려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법학자들이요, 무려 27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7년 만에 모였어요. 제2회 한국 법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2회 한국 법학자 대회. 이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한국 법학자 대회는 1988년에 열렸고요. 그리고 27년 만에 열렸습니다. 법학자들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깊은 거예요. 이 법학자 대회에 한국 법철학회, 한국공법학회, 이게 헌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47개 법학학회에서 300여 명의 법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법학자 회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형사법 세션의 발제를 한상훈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했는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상훈 교수는 다수파가 국회를 차지하고 제정한 실정법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악법들 있잖아요. 그것이 법치주의와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탈을 쓴 다수의 지배와 소수자의 보호라고 하는 법치주의가 충돌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브루스 에크먼이라는 미국의 헌법학자가 이야기한 이중민주주의 개념을 이제 제시했는데, 이 이중민주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민주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는 뭐냐? 민주주의를 주권자인 국민이 원칙을 세워 만들어 놓은 헌법 정치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헌법에 충실한 민주주의. 반면에 헌법 아래에 있는 것들, 법이라는 게 헌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수행하는 통상적인 입법 활동, 이게 헌법 아래에 있는 법 정치고 이게 일상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치, 위에 헌법 정치가 있고 아래에 일상 정치가 있는데, 이 일상 정치는 상위 민주주의인 헌법 정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국회가 우선이다. 사법부에 비해서. 그런데 이 이재명이는 완전히 이런 면에서 법철학에 아주 무식한 자인 거예요. 선출됐지만 니거들이 다루는 거는 고작 해봤자 일상정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정치는 헌법이라는 상위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때로 이 일상정치, 국회의원 다수를 앞세워서 만들어낸 악법과 같은 일상정치가 헌법 가치를 부정할 때는 이것이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정치 수준의 판단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 권력인 사법부가 선출 권력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법심사, 이게 민주주의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민주주의인 헌법정치에 오히려 충실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상훈 교수가 주장을 했어요.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또는 검찰 해체를 하면서 보안 수사권도 박탈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형사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고, 그건 우리가 대충 다 알고 있는 자유파적 관점에서의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한국 법학자 대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갈등 상황, 특히 이때 민주주의는
의회의 다수파 독재를 의회 민주주의로 위장했을 때의 그 민주주의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과 그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법치주의가 충돌할 때 헌법은 또 법치는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된 이 법학자들의 모임, 27년 만에 모인 이 법학자들의 주장, 국회 다수파가 만들어내는 일상정치를 규제하고 규율하는 상위의 헌법정치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장동혁의 당 쇄신, 당계 사퇴 조사로 시작한다. 장동혁 대표가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여대연구원장에는 조승환 의원을 내정했는데, 이 조승환은 부산 영도구의 초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해수부 장관을 지냈고, 그 전에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조승환 의원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가 정책 연구, 정책 개발 기능, 또 하나가 정무, 전략 파트, 또 하나가 교육. 그런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조승환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은 이 중에서 정책 개발 쪽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 정무 전략 파트는 어느 쪽이냐? 당에 전략 담당 부총장도 있고 또 정무 파트 쪽에 보좌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은 정책 개발 쪽으로, 쉽게 말해서 지방선거의 공약 개발 쪽으로 그렇게 집중하겠다는 거고, 그 정무 전략은 당대표의 직계 라인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는 곧 홍보인 시대인데, 그래서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이 홍보본부장, 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홍보본부장으로 서지영 의원이 임명됐어요. 서지영은 부산의 동네죠. 동네 지역구 초선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사무처 당직자를 역임해서 당직자들의 홍보 라인에 대한 상당한 그 장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고 당찬 여성 의원으로 뉴미디어 시대에 충분히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장 조승환, 당 홍보본부장 서지영 다 초선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당무감사위원장에 이호선 교수가, 국민대 교수가 영입됐어요. 국민의힘은 이호선 교수를 설명하면서 법치주의 위기와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어온 법학자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으로 사회 현장과 법 이론을 연결하는 법조인으로 평가되어 공정한 당무감사를 통해 당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에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임명된 것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환호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성구 TV에서도 전화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호선 교수는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탄핵 저지의 입장을 밝힌 행동하는 지식인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매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글로써 기고했던 사람입니다. 헌재 탄핵 결정문의 법리적 허점, 논리적 모순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발부 관련해서 헌법 정신이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는 강력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원칙주의적인, 그러면서 강력한 행동력을 갖고 있는 자유우파적 관점에서 법 해석을 해온 그런 법학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호선 당무위원장을 임명하기 직전에 단계 문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다. 같은 사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된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위원들이 위원장과 협의해서 단계 사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이호선 교수를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인사를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영을 착착 정비하고 있다는 평가와 동시에 단계 사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으로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욱 칼럼, 장동혁의 당 쇄신은 단계 사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김현지 별것 아닌데 저 좌파들이, 이재명 똘마니들이 그냥 김현지 하는 바람에 김현지가 점점 커져가지고 마침내 게이트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박수영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사항 공개를 강제하는 김현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김현지가 나이가 몇인지, 고향은 어딘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이런 게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인 신원사항 아닙니까? 이건 뭐 어디 회사에 이력서 낼 때도 이거는 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신원사항, 재산도 공개하는 판에 4급 이상 경우에는 재산도 공개하는 판에 기본 신원사항을 공개 안 해도 된다는 게 뭔가 말이 안 되지 않냐 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김현지 방지법입니다. 언론들도 사실 김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야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이래? 하고 김현지에 관심을 갖고 이제 취재가 시작됐어요. TV조선은 이재명이하고 김현지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발굴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아예 TV조선이 단독으로 이재명과 김현지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유추할 만한 판례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재명이가 2003년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 간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이재명의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이재명이가 걸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에 이재명이가 또 이제 이기면은 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청구 소송의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이재명이 본인 대신에 김현지를 지정을 했어요. 야,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냐?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러니까 거의 뭐 살림을 같이 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은 주머니가 아니면. 그런데 김현지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재명이가 이겼어요.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이재명이가 수임료 받을 당사자로 김현지를 지명해 놨기 때문에 김현지가 이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도 누군가가 변호인이 대리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자기 사건이니까 지는 빠졌을 거고 누군가 변호인이 대리했을 텐데 이 변호사는 누구였냐? 지금 UN 주재 대사로 나가 있는 차지훈이가 당시 이 사건을 대리 소송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차지훈이, 김현지, 특히 소송을 이겨서 돈을 받는 그 수임료 받을 당사자로 김현지를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신의 성공보수 채권을 법조인이 아니라 제3자한테 양도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너무나 이례적이라서 이상해서 김현지한테 물어봤겠죠. 김현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의 김장겸 의원이 이 김현지와 관련된 제보 폭로가 있다 그러면서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김장겸은 이렇게 페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김현지는 고향, 학력 등이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쌓인 대통령 그림자 실세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고 공개한다. 김현지는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신구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김인호 전 신구대학교 교수가 은사인데, 이 김인호 전 신구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산림청장으로 임명이 됐다. 야, 이게 이런 거 모르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인사처럼 보이죠.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현지가 사적 인연으로 산림청장을 추천했고 과연 소문대로 세긴 세구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가 받은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를 부속실장으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1부속실장을 국감에 부른 적이 없다는 이유로 김현지를 국감에 부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자, 그래요.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고리 3인방, 제가 문고리 3인방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체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다가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첫 번째로 탄압받은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고리 3인방을 문고리를 잡고 있는 실제 권력이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총무비서관이었어요. 김현지가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총무비서관이 문고리 3인방의 한 사람 이재만의 직책이었어요. 총무비서관. 그 다음에 정호성이라고 있죠. 정호성이는 제1부속비서관, 제1부속실 비서관. 안봉건이는 제2부속비서관. 부속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총무비서관이나 부속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었던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조는 똑같아요.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으로 있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간 거는 문고리에서 문고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좀 먼 문고리에서 더 가까운 문고리로 간 거예요. 현관 문고리에서 안방 문고리로 간 겁니다.
현관 문고리에서 안방 문고리로.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권력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김현지는 이재명이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권력이 됐습니다. 총무비서관은 좀 멀어요. 한 200-300m 이상 떨어져 있을 거야. 제1부속실장은 그저 20-30m로 좁혀진 거예요. 김혜경이가 더 가까이 있는지 김현지가 더 가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부속실장과 관련된 사건 중에 장항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김현지가 맡게 된 제1부속실장을 했는데 김영삼 때입니다. 그러면 제1부속실장은 뭐 하는 자리냐. 퇴근하고 나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비공식 만남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누구랑 밥을 먹고 누구랑 술을 마시고 누구랑 무슨 모임을 갖고 그걸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정을 잡아주는 게 부속실장이에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도 무슨 따로 긴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유력한 정치인들도 장차관들도 퇴근 후에 따로 잠깐 뵙겠다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제1부속실장한테 하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고 직접 못하면 걸어서 결국은 제1부속실장한테 보고가 돼요. 이거를 약속을 만들고 조정하는 게 제1부속실장의 첫 번째 일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1부속실장한테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갔어요. 장항로라는 제1부속실장한테. 이 사람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집에 장롱 가득 봉투가 가득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봉투에 돈들을 다 뽑아보니까 모두 27억 원의 현금이 확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대통령 한번 만나게 해주라. 이거 부탁하느라고 부속실장한테 돈 봉투 들고 갔던 거예요. 이게 물론 20년 전, 30년 전 일입니다. 이게 1996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30년 전 일이에요. 30년 전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조는 똑같다니까요. 그 구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퇴근 후에서 다음 출근 날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속실장이고 대통령이 공식 일정 다 마치고 좀 편안하게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모든 일정을 어레인지하고 확정해 주는 게 제1부속실장이에요. 그래서 30년 전에 김영삼 때는 장항로라는 제1부속실장한테 대통령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급행여조로 다들 봉투 들고 갔고 그 봉투가 쌓이고 쌓여서 당시 돈 27억 원이 검찰 조사로 드러난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김현지가 간 겁니다. 그래서 저 현관 문고리 잡고 있던 총무비서관이 안방 문고리 잡게 됐다. 그러면 이게 김현지 게이트 안 터질까요? 터지게 돼 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김현지 게이트가 되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장동혁 대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 세력과 연대할 것이다. 예, 장동혁 대표는 대전을 갔습니다. 그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 따라서 이 작업이 매뉴얼에 맞춰서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자격을 갖춘 인원들이 제대로 투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 우선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도 밝혀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국군의 날 행사에 장동혁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랑 악수하는 사진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 전부터 고민했다. 이재명이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통일부 정동영이까지 나서서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동영이는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세계 나라 중에 하나라고까지 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자들이 주관하는 국군의 날 행사에 과연 참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내년에는 국군의 날을 아예 없앨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참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장동혁 대표는 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폭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 축과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는 정책 행보를 하는 또 다른 축을 가지고 투 트랙으로 대여 전략을 구사하겠다. 이때 꼼꼼한 민생 챙기기로 4가지 분야를 생각하고 있다. 청년, 주택, 증시, 그리고 관세 문제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총을, 한 손에는 삽을, 뭐 이런 거죠. 한편으로는 반 이재명 투쟁을 더 가열차게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민생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겁니다. 일명 건설, 일명 투쟁. 이 과정에서 광장 세력, 우리 자유파 국민과의 연대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됐습니다. 민주당 주도 집회를 가봐라. 수많은 이해집단 좌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 구호는 훨씬 더 극단적이다. 그런데도 기성 언론들은 그 집회를 분노한 민시민이 평화 집회니 하고 보도한다. 그러면서 왜 평화적인 우리 자유파의 집회에만 유독 극우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동의하는 분들과는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광장의 자유파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당부합니다. 독재는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민심을 가장해서 온다. 히틀러도 선출된 독재 권력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좀 더 무겁고 심각하게 봐주시라.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투쟁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추석 연휴 중에 하루를 잡아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화요일 7일 국민의힘 당사 지하에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서 건국전쟁 2를 볼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건국전쟁 2는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추천하고 있는, 또 널리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영화인데, 얼마 전에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독립영화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뭐 지나치게 편향이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완성도가 아쉽고 어쩌고 저쩌고. 독립영화로 불인정이 돼서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건국전쟁 2, 그것을 장동혁 대표가 청년들과 함께 본다고 합니다. 7일 국민의힘 당사 지하 강당에서
볼 것이 유력하다 그러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되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너무 많은 청년들이 보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건국전쟁2를 아예 상영관에서 단체 관람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번 감독 측과 제작사와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면 어떻겠나. 뭐 이미 그 제작사나 감독 측과 협의가 돼서 지금 이렇게 관람 계획이 잡힌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더 대대적인 바람으로 좀 만들어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독립영화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황당한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건국전쟁2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 장동혁 대표가 광장 세력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확고하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진숙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랬습니다.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킨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했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영등포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수갑 찬 손을 들어 보였는데 이 수갑을 천으로 가렸기 때문에 그냥 천을 둘은 두 손을 들어 보이는 것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강력하게 경찰의 조치에 항의했는데 아까 저희가 오프닝하면서 임무영 변호사가 경찰서 안에서 조사받을 때의 이진숙 위원장의 모습, 수갑 찬 모습을 찍은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어제 오후 5시 40분께 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는 저 수갑 위에 천을 둘러서 수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가 됐고 1시간 40분 만에 영등포 경찰서로 호송이 된 겁니다. 경찰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들이 모여들자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이한테 수갑까지 채우는 것이냐 하면서 전쟁입니다 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전쟁입니다라고 이재명이한테 SNS로 보고했던 자가 바로 김현지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보낸 것이 찍혔어요. 그 얘기를 이진숙 위원장이 합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모두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가장 최근에 소환 통보가 9월 27일이었는데 이날 방통위를 없애려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강행을 했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최형두 김장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었다. 기관장으로서는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연설을 국회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게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다. 그렇게 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못 왔는데 그걸 트집 잡아서 이렇게 수갑을 채웠다. 영등포 경찰서 앞에 조배숙 의원, 김장겸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또 많은 변호사들과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이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항의 집회를 했고 오늘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조배석 의원 정말 참담하다. 김장겸 의원 경찰을 동원한 공포 공안 정치다.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진숙 위원장을 잡고 있다.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다. 만약 구두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보고서 또 불출석 사유서 이거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 청구 발부받았다면 경찰, 검찰, 판사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지지율 떨어지고 김현지 문제가 터지고 물가는 오르고 결국 추석밥상에 이진숙 위원장 체포를 올렸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논평을 하고 나서 어제 저희 여의도 포차로 왔습니다. 여기서 장동혁 대표는 아까 저희가 쇼츠 보내드렸는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 청구한 검찰, 발부한 판사를 전원 고발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히겠다. 이진숙 위원장 체포 경찰이 큰 실수를 했다. 뉴스원은 고성구 TV 어제 저희 여의도 포차에 출연해서 발언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비중 있게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고성구 칼럼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강력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과 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이 때문에 신라호텔이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 대사관이 전체를 다 대관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신라호텔만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고 그 브랜드 심각하게 훼손돼 버렸죠.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신라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그 전후 과정이 석연치가 않았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보고서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아하, 지금 트럼프 시진핑은 이재명이는 뭐 저 눈에도 안 차요. 맨날 세시거리면서 주옥주 고개주 하는데 그건 무슨 저 눈에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온다니 어떻게든 트럼프를 만나야 되니까. 그 이제 이재명이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가 다 한국에 오는데 이걸 잘 이용해 가지고 서울에서 멋진 이벤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하얏트 호텔 쪽에 묵게 하고 시진핑이는 신라 호텔에 묵게 하면 같은 남산이잖아요. 그 거리가 차로 가면 그저 5분 밖에 안 돼요. 같은 남산에 있어요. 남산의 동쪽과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면 이제 그 중간에서 뭐 이재명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랑도 만나고 시진핑이랑도 만나고 세 사람이 같이 만나고 뭐 이런 거를 아마 구상을 했든지 몰랐겠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유 나 저 한국에 가긴 가는데 내 하룻밤 묵을 계획 없어. 이래버리니까 서울은커녕 경주에서도 하룻밤 안 묵는 걸로 일정이 짜여지니까 시진핑이가 그러면
트럼프도 못 만나는데 신라 호텔에서 이틀씩 묵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취소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상황을 이제 소급해서 이렇게 짜 맞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시진핑이도 트럼프도 이재명이는 아예 눈에도 없다, 계산에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나 시진핑의 눈에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제 심정이 이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실이 불편해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이달 말에 한국에 오는데 하룻밤 자지 않습니다. 그냥 당일치기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갑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니까 서울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김해공항으로 와가지고 경주로 갑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일 보고 다시 김해공항으로 해서 딴 데 가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저 비행기 노선. 예. 트럼프 전용기 타고 다니니까 공항만 있으면 돼요. 국제공항만 있으면 돼요. 예, 트럼프와 시진핑이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경주에서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니까 뭐 다른 건 다 밀리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뭐 트럼프라도 아침에 와서 경주로 왔다가 저녁에 다시 김해로 가서 뜨는데 시간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시진핑과의 회담일 거고, 그리고 나서 그날 이게 지금 29일인데요. 29일은 28, 29, 30 이거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이 아니고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열리는 에이펙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서밋에는 전 세계 그 기업 CEO들이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기업 CEO들하고 트럼프는 만날지 몰라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서.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재명이랑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트럼프도 오지, 시진핑도 오지, 막 2박 3일씩 경주에서 서울에서 그 사이에 어떻게든 이 관세 협상 어떻게 좀 해보자. 이게 이재명 정권의 계산이었다면 그 계산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26, 27, 28, 29 4일 동안 아시아를 방문하는데 26, 27 1박을 말레이시아에서 먼저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냥 말레이시아 방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트럼프가 말레이시아로 가서 1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을 만나요. 그런데 에이펙은 1박을 안 하고 정상회의 기간에도 안 오는 거니까 에이펙은 완전히 패싱돼 버린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회의 1박을 한 다음엔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가요. 일본에서 2박 3일을 합니다. 일본에서 2박 3일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왔다가 경주에 들러서 비즈니스 서밋 참석하고 시진핑 만나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그날 저녁에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패싱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덤으로 에이펙까지 패싱당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패싱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꼴보기 싫어서 그런지 에이펙까지 패싱 시켜버린 거예요.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별도 회담이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도 이재명이 때문에 온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레이시아 와서 아시안 회의 참석하고 일본 2박 3일 방문하고 온 김에 마침 에이펙 열린다고 하니까 경주는 가는데 그 기간에 정상회의가 아니니까 그냥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 온 데는 시진핑이 만나고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에이펙이 완전히 패싱당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온 김에 뭐 관세 협상 어떻게 마무리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한국을 오기는 오는데 에이펙 정상회의에 오는데 에이펙 정상회의는 참석을 안 해. 한국에 오는데 이재명과의 공식 만남은 지금 확정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오지를 말지. 와서 이렇게 가버리면 그야말로 창피 주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이렇게 일정을 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많은 외교를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적 수단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워놓고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진짜 싫은 모양이에요. 어디 나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고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하는 행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 에이펙 회의 한다고 그냥 판 벌려놓고서 오히려 완전히 패싱당해 버리니까. 더구나 우리는 그냥 당일치기로 하면서 일본에는 2박 3일을 할애했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일본은 엄청 중요한 나라인데 한국은 저 이재명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못 믿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는 이 이재명 정권. 핵심은 외교안보 영역 그리고 반민주주의, 반인권, 반종교적인 이재명 독재. 결국은 이 두 가지 문제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관세고 뭐고 안 풀린다. 이게 안 풀리는 동안에는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부담을 계속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 정말 냉엄한 현실을 이번에는 막상 이 트럼프의 이재명 패싱이 현실화되는 이 10월 말 11월 초를 겪으면서 이재명 종북 주사파 정권도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